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글쎄, 제가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일이에요. 김성호라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날 그 사람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라니. 30년 전에는 사고는 사고다 하시며 차갑게 돌아서셨던 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전에는 한마디 사과도 없으셨으면서요. 그랬더니 김성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났어요. 철수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30년 늦은 사과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성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를 단순한 사과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정말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비상구를 왜 막았는지, 안전점검을 왜 건너뛰었는지, 그리고 사건 후에 증거를 왜 없앴는지. 김성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비웃었어요. 역시 진짜 사과가 아니었네요. 그냥 늙어서 무서워진 것뿐이죠. 그때 저는 진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거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30년 전 안전점검 기록이에요. 회사에서 다 없앴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당시 안전관리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김성호 눈이 커졌어요. 그건 어떻게? 참공장 비상구가 언제부터 막혀 있었는지도 알아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죠.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저는 계속 서류를 펼쳤어요. 소화기 교체도 6개월째 밀리고 있었고 화재 감지기도 고장. 난지 3주나 됐는데 수리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김성호가 변명했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안전점검 연기 지시서예요. 몰랐다고 하시면서 왜 서명을 하셨나요? 김성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죠. 그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사건 다음 날 회장님이 부하 직원들과 나눈 대화예요. 녹음기에서 30년 전 김성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일은 완전히 사고로 처리해. 안전규정 위반 같은 건 절대 언급하지 마. 이해했나? 네, 회장님. 그런데 유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면 돈으로 해결해. 조용히 입 다물게 하고. 김성호가 녹음을 듣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걸 어디서? 당시 비서였던 분이 몰래 녹음해 뒀더라고요. 언젠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증거들을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김성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질 뻔했어요. 으아, 준미.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진짜 심장 발작. 하지만 간병인으로서 응급처치를 해야 했죠. 심장약을 찾아 먹여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김성호가 조금 진정되자 저에게 말했어요. 미선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변명할 게 없어. 미선 씨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복수를 시작했어요. 먼저 김성호의 치매약을 조금씩 조작하기 시작했죠. 물론 생명에는 지장 없게요. 단지 기억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도로요. 그리고 손자 지훈에게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려줬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고요. 지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에이, 설마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양심 따위는 없다는 거.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신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를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우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더라고요. 정말 순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그날부터 제 계획이 시작됐어요. 먼저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를 하기 시작했죠. 30년 전 대동화학 화재 사건에 은폐된 진실이 있다고요. 물론 처음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30년 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증거들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김성호의 약을 정리하면서 일부러 녹음기를 켜놨어요. 그가 잠꼬대로 미안하다, 철수야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는 걸 녹음한 거죠. 어느 날은 김성호가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할 때 30년 전 일을 자백하도록 유도했어요. 회장님, 삼공장 안전점검은 언제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는 나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미뤄야겠어 라고 대답하곤 했죠. 모든 걸 다 녹음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성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하루는 미선 씨 철수는 언제 와? 라고 묻기도 했어요. 가끔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 사람은 12명을 죽이고도 30년간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제 와서 동정할 필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김성호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성호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싫어. 요양원은 싫어. 여기서 살 거야. 아 하면서 아이처럼 떼를 쓰더라고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매가 심해지시면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죠. 요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김성호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 생각이었던 거죠. 강남 청담동 대저택이니까 몇십억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성호가 저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어요. 미선 씨,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부탁이야.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무력한 늙은이일 뿐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복수하러 온 건데 왜 김성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20시간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김성호가 미선 씨 말이 맞아.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김성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미선 씨.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 고마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할아버지 몰래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주머니, 할아버지 약 좀 조금씩 늘려주실 수 있나요? 치매가 빨리 심해지게요. 무슨 소리예요?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덜 고생하시게요. 치매는 어차피 나을 병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독살하자고 제안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지훈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다면 혹시 할아버지가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가시면 그냥 모른 척 해주실 수 있나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제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하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진짜 악한 사람은 김성호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라는 거요. 김성호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돈과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김성호에 대한 복수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성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김성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지훈이 병원에 와서 첫 마디가 할아버지 많이 위험하세요. 였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의사가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자 지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김성호의 아들 부부가 병원에 왔어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일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맞아요. 뇌졸중까지 왔는데 집에서 돌보기는 무리죠. 그리고 아빠 통장이며 인감이며 그런 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들이 걱정하는 건 재산 정리였어요. 김성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김성호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도 자주 왔나?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매일 오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김성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우리 손자 착하기도 하지.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김성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훈이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래 문틈으로 엿들었어요. 할아버지 상태가 이러면 언제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겠어. 내중에 치매까지 전문 의료진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집도 힘들잖아. 3층의 정원까지. 그때 지훈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입원비가 월 500만 원 정도 해요. 500만 원. 네.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청담동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아, 결국 집을 팔고 싶었던 거구나. 저는 그제야 이들의 진짜 목적을 알았어요. 김성호가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지훈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한번 구경하실래요? 김성호가 펄쩍 뛰었어요. 요양원, 나는 싫다고 했잖아. 여기서 살 거야. 싫어. 절대 안 가. 그날부터 김성호는 완전히 위축됐어요. 가족들이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떨었거든요. 미선 씨, 나 정말 요양원 가야 하나?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걸 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지훈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할아버지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좀 섞었어요. 수면제를 마음대로 섞으면 어떡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부작용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대답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약을 조합한다고. 그날 밤 김성호가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어요. 너무 깊게 잠들어서 깨우기 어려울 정도였죠. 저는 급히 지훈이 바꾼 약을 확인해 봤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건 수면제가 아니라 치매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약물이었어요. 지훈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한 불법 약물이었던 거죠.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일부러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치매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집을 팔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즉시 약을 버리고 지훈을 불러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면제가 아니라 치매 약물이잖아요. 지훈이 당황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사실 할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까 좀 더 현실을 받아들이시게 하려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한다고 할아버지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지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주머니, 너무 할아버지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할아버지가 현실을 모르고 고집만 부리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거죠. 지훈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섬뜩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김성호를 보호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성호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약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음식도 제가 직접 챙겨줬죠. 지훈이나 다른 가족들이 김성호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면 제가 먼저 확인했어요. 지훈이 불만을 표했어요. 아주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해롭게 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속였는데 또 속일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성호의 며느리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청담동 3층 단독주택인데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돼지. 100평에 건평 80평 정도 30년 된 집이에요. 아, 그 정도면 50억은 받을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일단 시장 조사 좀 해주세요. 50억. 그들이 김성호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건 김성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요양원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의사도 상주하고 그리고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김성호가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라며 달래고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성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선 씨나 요양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그 말을 할 때 김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가기 싫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김성호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혼자가 되는 거잖아. 가족들은 처음에만 와보고 나중엔 잊어버릴 거야. 다른 할아버지들 보면 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도 사람이었거든요. 가족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김성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요양원 안 가도 되게 도와드릴게요. 김성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선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미선 씨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미선 씨,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성호라고 불러줘. 우리 이제 친구잖아. 친구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방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베개를 들고 김성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이 놀라서 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춥다고 하셔서 이불을 덮어드리려고. 하지만 저는 지훈의 눈빛을 봤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어요. 정말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왜 베개를 들고 있었어요? 베개가 떨어져 있어서 지훈이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김성호가 깨어났어요. 지훈아, 너 왜 여기 있니? 아, 할아버지 잠깐 들렀다가요. 지훈이 서둘러 방을 나간 후 김성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선 씨 얼굴이 하얗네.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훈이 다시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날 저는 김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호 씨, 혹시 지훈 씨가 이상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김성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게. 글쎄 요즘 자주 와서 좋기는 한데 가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어떡해요? 예전에는 정말 따뜻한 눈빛이었는데 요즘은 좀 차가운 것 같아. 김성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의 변화를. 그날 저녁 김성호의 아들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더라고요. 아버지, 이 요양원 정말 좋아요. 직접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구경만이라도 보세요. 김성호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며칠만 계셔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오시면 되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김성호를 요양원에 한 번만 넣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에는 김성호가 제 남편을 죽였지만 지금은 김성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진짜 복수가 뭔지.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때론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용서와 보호, 그게 때론 진짜 용기예요.